네, 많이 기다리신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요즘에 교수님이 여기저기 또 방송에 너무 많이 뛰셔서 활동 정말 바쁘시죠? 정말 바쁘십니다. 요즘에 네. 좀 살이 좀 빠지셨습니다. 저 모레 건강검진인데 그러면 다행이네요. 네. 네. 예, 그래서 오늘 뭐 저희 또 밤에 또 어떤 이야기를 좀 꾸며주실까요? 그러니까 뭐 시장 관련된 이제 업데이트가 지금 이제 예.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네. 지금 지지율이 30% 중반대 아니에요. 그래갖고 정치적으로 아주 수세에 위험한. 몰렸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말에 서베이 나온 게 미국에서 있는데, 지금 이제 중간 선거의 가장 관전 포인트가 유권자들이 한 게 첫 번째 경제, 두 번째 인플레, 세 번째 기름값. 그러니까 결국 다 모든 게 에너지, 그 휘발유, 뭐 인플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그 바이든이 그래서 이번 달에 그 사우디랑 이스라엘을 방문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제 네. 그걸 좀 일단 한 달 정도 연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중동 관련된 그 미국의 전략 이것은 이제 인플레와 이제 연결시켜서 좀 설명을 드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ESG 많이 하는데. 미국의 CEO들은 급여가 계속 올라서 이제 작년 기준으로 연봉이 한 200억 원쯤 됩니다. 평균 S&P 200억. 500 1년에. 예. 그래서 빅테크 기업 기준이죠?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S&P 500 기업에. S&P 500에서. 지금 제가 얘기할 아마존 그 CEO는 한 2억 달러가 좀 넘었죠. 그래서 이 상당히 어려움을 여전히 많은 근로자와 예. 그 국민들이 겪는데 그 CEO들이 ESG를 외치지만 본인들은 조금 너무 많이 갖고 가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지적이 있고, 최근에 그 주총에서 반대표가 되게 많아졌어요. 예. 그 얘기 드리고, 우리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출장을 떠났는데 예. 그 아마 그 네덜란드 ASML을 다시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어떤 회사인지 미국에서 상장돼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전에 미래 SF 얘기하셨는데 이제 머스크의 속마음이 이게 이제 우리 실리콘밸리식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기대됩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간단하게 저희 또 영상 한번. 네. 그러니까 제 그 유튜브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 오늘 우리 그 주식농부 박영옥 대표 2부 영상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뭐 종목을 많이 갖고 계신데 가령 그 한경 TV 상장되어 있죠. 2대주 주세요. 18% 들고 있는. 그래서 한 10몇 년째 한 종목을 계속 투자하시는데 본인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투자를 했는지 이제 이런 것도 실제 우리 개미 투자가들한테, 우리 동학개미, 서학개미들한테 이분이 또 개미라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근데 하여간 라이온이라는 얘기를 쓰자고 그러셨는데 사자. 근데 하여간 그 본인의 되게 아주 진솔한 얘기를 영상에 저희가 담아봤고, 아마 이제 투자를 진짜 많이 깊이 고민하시는 분들 한번 들어볼 만합니다. 또 저희 미주미의 대리킴이 또 출연을 합니다. 네. 우리 저 진행을 같이 도와달라고 제가 부탁을 해서 지난주부터 이제 저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반응 걸고 우리 또 함께 세월의 페이스가.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오후에 아까 찍고 왔는데 제가 이제 서점에 가서 책을 많이, 아니면 이제 쿠팡에서 책을 많이 주문하는데 이 컨텐츠다 하고 이 작가님을 제가 발굴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사진에 나온 노가영 작가님이라고 이분이 그 컨텐츠 미디어 전문가로서 CJ그룹에서도 상당히 오래 계셨고 SKT, KT에서 다양한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관련된 일을 하셔서 실무 경험이 풍부해서 진짜 그 넷플릭스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넷플릭스의 생태계, 그다음에 우리나라 뭐 컨텐츠 회사들이 많잖아요, 되게. 그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데 아니면 다양한 그 뭐 오징어 게임을 제작해준 조그만 그런 그 업체들 이런 데들하고 생태계가 어떻게 돼 있고 왜 우리가 불공평 계약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바뀔 것 같긴 해요. 이제 그래서 넷플릭스에 관심 있고 OTT나 이런 그 컨텐츠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일부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소셜 미디어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쪽에도 이분이 조회가 깊은데 틱톡의 전성기 지금 엄청나게 모멘텀이 좋아서 지금 유튜브를 넘었다라는 예. 그래서 메타 유튜브가 조금 어려움을 겪는데 특히 페이스북은 근데 이제 그것이 그 틱톡의 어떠한 그 강한 모멘텀이 조금 피크아웃 치는 거 아닌가 이분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주 진짜 그 전문가적인 그런 그 의견을 주셔서 네. 저도 아주 재미있게 그 촬영을 했습니다. 예. 또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자, 그래서 저희가 또 첫 번째로 저 바이든 정부가 사실 이번 달에 만나기로 했잖아요. 예. 사우디. 그러니까 원래 예. 그 6월 달에 그 이제 유럽을 가는 길에 예. 그 이스라엘과 이제 사우디를 방문해서 정상회담도 갖고 이제 그러기로 했는데 며칠 전에 일단 6월 계획을 7월에 좀 더 큰 여행 계획을 짜서 그때로 이제 연기하겠다 이제 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제 생각에는 우리 인플레이션 미국 CPI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이 그 중동 그림을 좀 한번 생각해봐야 될 텐데 예. 원래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그 사우디를 별로 안 좋아하고 지금 이제 MBS가 그 그 주택 저당부 채권이 아니라 모하메드 빈 살빈의 그 미국에서 쓰는 워싱턴 정부에서 쓰는 약자입니다. MBS 왕세자를 특히 싫어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됐던 2018년에 그 반체제 언론인 카쇼기를 뒤에서 이제 암살한 거에 그 배우로 결국 그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은 진짜 상대도 하고 싶지 않다 그랬는데 직접 그 사우디를 찾아가서 좀 이렇게 친목을 도모하려고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우는 배경에는 최근에 보면 그 공을 이미 미국이 많이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CIA 국장도 날라갔고 많은 그 지금 외교 사절들이 지금 뭐 계속 매주 왔다 갔다 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중간 선거를 11월 앞두고 나서 지금 바이든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 그 총수요 관련돼서는 5월 말에 그 파웰하고 이제 그 면담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연준한테 힘을 실어주고 인플레는 꼭 잡아라. 그 대신 이제 행정부가 본인이 챙길 수 있는 게 공급 측면에 있어서 이슈인데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그 유가죠. 그래서 사우디가 뭐 오펙의 맹주니까 직접 방문을 해서 좀 그러니까 협조를 이제 구하는 그런 그 모양새고 실제 그 지난주에 그 이제 오펙 플러스가 한 65만 배럴을 증산하겠다. 원래 이제 계획보다 한 50% 늘어난 거죠. 이 금액 자체는 물량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일단은 이제 오펙 쪽하고 사우디가 이제 주도를 하는 오펙 플러스 여기 물론 러시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랑 좀 대화를 좀 더 해서 원유 시장의 그 수급을 좀 원활히 하는 노력을 미국이 진짜 적극적으로 벌이고 실제 그동안 아주 외면하고 오히려 좀 냉대했던 사우디 특히 거기에 이제 실질적인 그 권력가인 그 왕세자 MBS와 이제 대화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걸 보면 역할을 많이 하겠다. 그리고 인플레, 물가 이러한 공급적인 문제를 해소하는데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좋은 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증산을 한 양이 또 너무 적다. 그렇죠. 뭐 이런 시장에서 또 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또 반기지 않는 게 유가가 지금 다시 또 120불을 또 뚫고 올라갔더라고요. 실제 뭐 증산 자체도 또 영구적으로 계속 가는 것도 아니고 7, 8월 두 달에만 지금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여간 사우디한테 미국이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바이든이 우리나라 날라와서 이재용 부회장 그다음에 정의선 회장하고 대화를 하고 이제 증산 발표한 것처럼 중동에 가서도 적극적인 외교 행보를 보이겠다. 그리고 실제 사우디도 미국이 되게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계속 호전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패트로틱 미사일 같은 것을 좀 자기한테 공급해달라 그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안보 체제를 좀 더 그 개런티해달라 그런 얘기도 있고, 사우디가 그 왕세자가 그 탈석유
그 독립적인 경제, 그러니까 석유 말고 다른 거에 기반한 그런 경제를 만들고 싶은데 최근에 외자 유치가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최근에 등을 많이 돌려서 예. 바이든이 또 보따리를 풀어줄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많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양쪽이 미국과 사우디가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 예. 조금 증산 관련돼서는 우리가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뭐 당장 뭐 이번 주 다음 주에 뭐가 뉴스가 예. 나올 건 아닌데 근데 네네. 7월 달에 아마 유럽 가는 길에 미국하고 그러니까 바이든이 사우디와 이스라엘을 방문하겠다. 그리고 최근에 이스라엘하고 또 사우디도 최근에 그 관계가 아주 좋아지면서 중동의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조금 긍정적인 뉴스 플로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엔 이런 부분이 약간 기대할 수 있겠네요. 예. 결국 유가에 네. 대한 부담이 제일 많이 네, 컸던 네. 부분인데 그러니까 아마 바이든이 이것은 내가 총대를 메고 책임지고 공급 측면에 있어서 해소하는데 내가 뛰어다니겠다. 아마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중간 선거 앞두고 지금 뭐 그 여러 가지 수세에 지금 몰려 있으니까요. 예. 중간 선거도 이게 바이든의 필살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외교적인 해결책을 그렇죠. 만드는. 그렇죠. 예. 네. 왜냐하면 총수요 관련돼서는 연준이 할 수 있는 거고 실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아마 미국의 대통령이지만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 CEO들 또 ESG 또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여기- 월급에 대해서 예, 현타가 예. 한번 왔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번 학기도 이제 학부 거버넌스 과목을 가르치는데 예. 미국에서 이제 CEO들이 ESG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은 이해관계자, 근로자, 그다음에 다양한 그 우리 회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많이 챙긴다고 하지만 막상 실상은 뭐 급여를 무조건 많이 받는다고 비난할 것은 아닌데 실제 실상은 최근 데이터를 보면 미국의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한 5만 달러쯤 되고 S&P 500 기업의 CEO가 한 1,500만 달러를 받습니다. 한 네. 200억 원쯤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배수가 CEO Pay Ratio라고 미국에선 그거를 강제로 발표하게 돼 있어요. 상장 회사들은. 그래서 이제 그게 한 300배쯤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뭐 재작년이 가장 어려웠고 작년도 어려웠는데 근로자는 근무 조건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복지가 제대로 안 되고 의료보험도 안 되고 급여가 뭐 그렇게 많이 안 오르는 경우도 많은데 물론 전반적으로 한 5, 6%씩 오른다고 하지만 예. CEO의 급여는 그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로 더드 프랭크라는 법안이 만들어져서 작년도에 CEO를 포함한 주요 임원의 급여에 대해서 찬성 반대 그 표를 주총해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advisory vote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그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예. 여기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는 이 그 임원의 급여안에 대해서 주총에서 찬성안이 90% 이상 찬성, 그러니까 10명이면 9명 이상이 찬성한 그 퍼센티지가 S&P 500 기준으로 2년 전만 해도 한 76%. 그러니까 100개 기업이면 한 76개 기업에서 주총에서 거의 90% 이상 찬성을 받았는데 그 찬성하는 기업의 퍼센티지가 지금 61%를 많이 내려갔다. 그러니까 이제 주주들의 마음이 점점 떠나는 거죠. 왜냐하면 CEO들은 말만 립 서비스를 하지 너무 많이 본인들은 받는다. 너무 많이 받는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지적한 게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마존의 앤디 제시 새로 CEO가 왜냐하면 아마존이 최근에 실적도 별로 안 좋고 주가도 안 좋았죠. 예. 근데 물론 10년 동안 패키지라고 하지만 2억 달러가 넘는 패키지가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되긴 했지만 예. 찬성률이 아주 낮았습니다. 56% 56%. 주총에서 한 2주 전에 주총이 열렸는데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국부 펀드인 노르웨이의 그 노르지스라고 옛날에 뭐 저의 고객이기도 했는데 여기가 ESG의 가장 오피니언 리더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 기업 CEO들의 그 탐욕은 지금 사상 최고치를 찌르고 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경계에 이제 문구를 날렸는데 이제 아마존에 이제 우리 아마 그 서학개미들은 본인들의 주식이 개인 명의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그 트러스티나 그 증권사의 그 공동 계좌에 같이 묶여 있죠. 그래서 아마 주총에 초대를 못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맞나요? 예.
저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본인이 직접 이제 여기 우리 아마 미국이나 해외에서 이제 그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은 자기 명의로 주권이 등록이 돼 있으면 주총을 온라인으로 초대를 받아서 이런 그 프록시 오버뷰를 볼 수 있거든요. 프록시라는 것은 주총에서 제대로 된 그 표를 행사라고 한 150페이지 정도 회사가 아주 두꺼운 그 관련된 자료를 보내주는데 물론 이 프록시는 그 회사 IR 자료 가도 지금 다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거기서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네네. 이번에 보면 크게 한 20개의 안건이 있었고 주주 제한이 한 10몇 개 있었는데 여기 3번과 4번. 근데 이제 우리 국내에서는 20대 1 주식 분할에만 관심이 많았는데 맞아요. 그건 펀디멘털하게 회사의 가치랑은 전혀 그렇죠. 상관이 없기 예. 때문에 실제 뭐 되면 좋지만 그게 나의 주주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렇죠. 2,000달러 넘던 게 지금 120달러인가 하니까 예. 물론 뭐 매매가 원활해지긴 하지만 좀 더 중요한 것은 펀디멘털하게 이 그 앤디 제스를 포함한 주요 임원들의 급여가 과도한지 이제 그거에 관해서 이제 세 번째 안건이었는데 물론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10년에 거쳐서 베스팅 된다고 그러죠. 스톡 옵션이 이제 행사가 되는 그러한 그 패키지지만 전체 2억 1,200만 달러 중 실제 주식 어워드, 그러니까 이제 그 경영 성과와 관련이 있는 주식 보상이 99%인 2억 1,100만 불.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보면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영 성과가 좋고 예. 주주가 해피하면 내가 그 스톡 옵션을 행사하고 아니면 다른 그 제한적인 주식을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근데 하여간 그래도 이제 비난하는 목소리는 야, 6천. 그 우리 일반 미디안 아마존의 그 중위값에 있는 그 근로자의 급여 대비 6,000배가 된다고 하니까 S&P 물론 이렇게 10년치니까 우리가 좀 예. 그대로 그러니까 그렇죠,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는데 예. 근데 조금 이거가 그런 면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주총에서 이제 안건을 우리가 투표를 할 때 컨설팅을 해주는 데가 글라스 루이스고 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 이게 이제 그 Corporate Governance 기업 거버넌스 관련된 어드바이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투표를 이렇게 하라. 그래서 실제 엘리엇이 삼성하고 현대차를 몇 년 전에 공격했을 때도 여기에 의견이 절대적으로 중요했죠. 왜냐하면 이 의견을 따라가니까. 근데 이 두 군데는 그 보상 안건에 대해서 반대를 하라고 이제 권고를 했고 그래서 50%를 겨우 넘는 찬성표를 아마존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저 구독 청취자분들한테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거지만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려면 그 경영진의 보상이 회사의 장기 성과와 연동이 되는지 임원들 CEO의 보상은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 과도하면 또 단기적인 업적주의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좀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면 좀 더 펀디멘털하게 기업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게 만약에 과반수가 넘어가면은 그 안건이 이제 통과가 되는. 아니 이거는 이제 바인딩 구속력은 없어서 그 대신 반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면 예. 실제 의견- 뭐 아마존도 한 50% 겨우 넘는 사람들이 찬성을 했으니까 예. 거의 반이 반대한다는 얘기니까 경영진하고 이사회들한테 결국 이제 이런 안건을 승인해 준 건 결국 일단 이사회고 이사회가 승인이 했으니까 주총으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사회 사회이사들과 CEO들에 대해서 강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이거는 해라. 과도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일단은 주주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피하지는 않다. 물론 뭐 저희도 공감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앞으로 투자하는데 많은 영향을 좀 끼칠 부분이 될 수 있을까요, 혹시? 뭐 이런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뭐 주가에는 거의 영향은 없죠. 근데 이제 예. 그 기업을 우리가 내가 10년 장기 보유할 때 경영진이 어떤 인센티브를 갖고 나와 같은 배를 찾자는 얼라이먼트라고 그러죠. 그런 예. 관점에서 일을 할까. 이제 그런 면에 대해서 이제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업을 볼 때 숫자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질적인 요소를 같이 봐야 되는데 네.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CEO나 경영진 입장에서는 자기의 보상이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그렇죠. 평가의 척도이고 그다음에 시장이 얼만큼 그거에 대해서 찬성 반대하느냐를 나타내는 그런 그 결과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6,000배
전배가 10년치니까요. 네, 네, 그렇죠. 10년치니까. 예, 머리에 박혔습니다. 근데 뭐 전배. 우리가 이제 10년치로 10으로 나뉘어도 이제 600배니까 네, 그 어마어마하긴 자체도 하네요. 상당히 많다. 야, 예. 예. 참 CEO가 되고 봐야 될 일입니다. 예. 자, 저 이재용 부회장님이 또 이제 네덜란드. 그러니까 예. 삼성의 네, 이재용 가시죠. 부회장께서 그 이제 출국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1993년에 그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세상을 달리하신 그 네. 이건희 회장이 프랑크푸르트 신경영 선언이라고 마누라와 자식 빼놓고 다 바꿔라. 그러고 나서 이제 진짜 그 퀄리티 그 품질을 그 업그레이드 하는데 이제 삼성이 올인을 했고 그 그게 결과 이제 93년 6월 7일인가요?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제목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날이라고 얘기를 예. 했고, 그래서 이제 한 열흘 조금 넘게 방문을 하는데 이제 아마 뭐 언론에서 거의 확실하게 생각을 하는 데는 네덜란드에서 이제 노광 장비, 초정밀 노광 장비 EUV를 독점 전 세계에 공급하는 ASML을 방문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실제 한 2년 전에도 이재용 부회장이 여기를 방문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네덜란드 방문할 때 여기를 방문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 한 대가 진짜? 이 우리 스튜디오보다도 큰데 여기 한 2천억 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랑 꽤 가까운 친구가 삼성전자 사장을 하는데 그룹에서 이거 장비 좀 들 쓸 수 없냐. 워낙 많이 쓰니까. 근데 실제 뭐 이 장비를 만드는 게 워낙 어렵고 ASML이 독점적으로 해서 삼성하고 TSMC가 지금 줄 서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공급을 받아야 되고 이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주요 장비 공급처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눈도장 찍으러 잘 부탁을 하러, 그다음에 아마 그 네덜란드 정상도 만나서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좀 부탁을 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래서 진짜 ASML이 대단한 회사인데 주가가 최근에 많이 빠졌어도 시총이 한 300조 원쯤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실제 그 고만삭스가 이제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제 추정하고 이제 분석한 걸 보면 최근에 2023년 내년까지 이제 수주가 꽉 차 있고 최근에 보면 이제 그 수주가 오히려 더 많아지고 그다음에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한 35%에서 거의 40% 돼요. 그러니까 독점적인 비즈니스고 대안도 없고 그래서 퍼가 뭐 낮지는 않습니다. 30배 그러네요. 중반. 그러니까 전에는 한 40~50배쯤 됐는데 최근에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다 조정을 받았죠. 근데 뭐 성장성이 아주 뛰어나고 영업이익률이 뛰어나고 뭐 거의 독점적인 비즈니스 때문에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질 만하다. 그리고 이 회사는 네덜란드에 상장도 돼 있지만 주권의 일부가 미국에도 또 상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사학개미 분들이 미국에 직접 주식을 투자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ASML 주식입니다. 그 장비 분야에서는 ASML을 따라올 회사가 거의 없다고 봐도 네네 그렇죠. 독점적인 이 UV라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 그러니까 초미세 공정에 절대 필요한 장비입니다. 이게 보통 이제 반도체 8대 공정 중에 노광이라는 부분에 이제 빛을 쏘는 영역인데 10나노 미만의 초미세 공정으로 가고 나서는 여기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리원이죠. 그래서 하이닉스 사실 여기에 장비를 굉장히 구하고 싶어하는데 못 구해서 비즈니스가 개척이 안 될 정도. 근데 다른 어떤 이 기계를 만들 수 있는 다른 업체는 없어요? 지금은 없는 거죠. 앞으로도?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공정의 초미세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노광 장비의 경쟁 업체들이 그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는 거고 현재로는 결국 그 TSMC와 삼성전자가 경쟁한 영역은 10나노 미만, 특히나 7나노 미만의 수율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가 키거든요. 근데 그 공정으로 갔을 때는 지금 애플 같은 것도 이번에 M2에 사용하고 또 5나노를 사용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7나노 미만의 초미세 공정으로 가면 ASML 말고는 답이 없다 보니까 다 거기 가서 매달리는 거죠.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텍사스에 그 새로 짓는 파운드리 공장에 이제 이 ASML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때 이제 배달을 받을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거 관련돼서 간다 그러는데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은 반도체 회사들이 심지어 인텔도 공격적인 지금 증설을 하잖아요. 네네. 파운드리에 장비가 다 필요하니까 뭐 상당히 그러면서 상당히 구애를 받는 거 우리가 이제 슈퍼을이라고 그러죠. 예. 참 당장 사야겠네요. 예. 아유. 자, 마지막으로 저희 또 일론 머스크 참 감언을 하겠다 얘기를 하고 또 바로 또 번복을 했어요. 이게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 뭐 약간 이런 메시지 얘기인데 정말 참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분이 워낙 고수고 예. 엄청나게 다 계산된 그런 그 밀당을 정말 잘하시는 전략이니까 예. 우리가 그 뜻을 좀 잘 헤아려야지 그냥 드러나는 뉴스 헤드라인 갖고 반응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내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이제 트위터는 결국은 저는 인수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게 LVMH가 세계 최대 럭셔리 왕국 아니에요. 76개 브랜드를 가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백화점, 압구정동 그 명품관을 가면 하나 건너서 실제 LVMH 브랜드입니다. 근데 여기 그 회장이 그 딜을 할 때 실제 그 티파니를 미국에 인수를 하는데 여기도 불란서 정부까지 동원을 해서 엄청난 압력을 넣고 시비를 걸고 나 딜에서 빠진다 하면서 결국 값을 깎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일론 머스크 스타일이 본인이 딱 이것을 인수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 딜은 하고 싶어 하고 하지만 지금 이제 트위터 같은 데는 최대 주주도 없고 경영진도 지금 막 그 좌충우돌하고 흔들리고 그래서 흔드는 거예요, 되게. 그래서 지금 5% 그러니까 실제 그 가짜 그러니까 이제 그 차명으로 된 잘못된 계좌가 전체 한 5%밖에 안 된다는 트위터의 주장을 믿을 수 없고 그것과 관련된 팩트를 제대로 나한테 제공하라. 이거는 이제 값을 인수 가격을 깎기 위한 전력이고 아주 제 생각에는 치밀하게 계산된 것 같아서 지금은 주가가 $40 미만이고 원래 인수한다는 가격은 $54죠. 그래서 30% 차이가 나니까 결국 시장은 이 딜이 깨진다고 많이 보는데 저는 일론 머스크의 지난 뭐 한 20년 동안 이 사람의 행태를 보면 본인이 마음 먹은 건 꼭 그 실행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인수를 하고자 할 것이고 가격을 뭐 10%라도 좀 깎으려고 왜냐하면 아니면 자기 주식을 테슬라 주식을 담보로 계속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최근에 뭐 주가가 그러니까 뭐 페널티만 해도 꽤 되죠. 근데 주가가 우리가 $700까지 내려갈까 하다가 얼마 전에 내려가고 지금 $711가 그러니까 주식을 담보로 가급적이면 좀 들르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깎을래는 상당히 고도의 상술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 같은 데는 한국하고 틀립니다. 우리나라는 그 근로법이 노동자한테 되게 유리하게 돼 있어서 회사가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직원을 해고할 수가 없죠. 근데 다른 나라들은 뭐 거의 대부분 나라 특히 미국 같은 데는 항상 아무 때나 직원을 해고할 수 있고 심지어 이제 얼마 전에는 제가 아는 경우에 빅테크 기업을 잘 다니던 엔지니어들이 다른 회사 그 코인 그 하는 회사에 오퍼를 받았는데 출근하기 전날 전화 와서 올 필요 없다. 우리 2달치 줄 테니까 해고시키겠다. 이제 원래 미국 이런 데가 그럽니다. 그래서 실제 이거는 이제 월가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바닥 버텀 5-10%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속가네요. 그래서 이제 아마 실리콘밸리 테슬라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이 공격적으로 사람을 채용하다 보면 바닥에는 바닥 한 뭐 1-20%는 퍼포먼스가 많이 떨어지는 직원들이 많고 이 사람들은 묻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 걸러낼 때 항상 많이 쓰는 그런 수법이어서 근데 보통은 이제 다른 데는 CEO가 나서지 않고 CFO나 이제 다른 임원들 HR을 통해서 조용히 정리를 하는데 이제 일론 머스크 스타일이 또 이제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걸 좋아해서 저는 그래서 실제 뭐
어느 정도 뭐 구조 조정은 항상 회사가 더 발전을 하려면 그러니까 뭐 바닥에 있는 5% 10% 직원을 뭐 정리를 한다면 또 그만큼 또 좋은 사람을 앞으로 미래에 더 뽑을 수 있고 그다음에 실제 40시간의 근무를 하게끔 만들려면 많은 대부분의 기업은 하이브리드로 가기 때문에 급여를 한 10%는 더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좀 계산된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 계산을 안 하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그렇죠. 사람은 아닌데 어떻게 예. 보면 허술해 보이지만 이분의 과거 20년을 보면 항상 계산을 하고 앞뒤를 다 측정을 해서 발언을 하고 그 전략을 세우기 때문에 우리가 요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좀 너무 나이브한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제 생각에 회사한테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의 급여가 들어가니까 10%를 감안시키는. 소름이 더 돋네. 중요한 거는 이제 예. 바닥 10%를 정리를 하면 훨씬 좋은 신규 경력직을 또 새로 뽑을 수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열정이 업그레이드를 넘치는, 하는 거죠. 예. 월가가 항상 이제 그런 식으로 바닥 5% 10%를 항상 정리를 했었거든요. 예. 예. 저도 예전에 얘기 들은 게 그 미국의 컨설팅 그룹이나 이렇게 되게 높은 금융권에서는 항상 하위 10%는 거의 매년 파이어 시킨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매년 10%를 정리하는 거죠. 매년 10%? 네. 굉장히 무서운 문화라고. 예. 제가 그 10%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는 예. 하드웨어 자동차를 물론 소프트웨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하드웨어를 일단 제조하고 그러는데 그때 하드웨어 회사거든요. 애플 같이. 그래서 예.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인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런 데랑은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너무 무리한 요구는 아니지 않나. 예. 근데 이제 젊은 직원들은 싫어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일론 머스크 이야기까지 저 두 번째 시간 너무 재밌게 또 꾸며주신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님,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네, 저희 교수님과 또 최근 미국 시장 뉴스를 조금 업데이트해봤고요. 저도 항상 교수님과 같이 말씀 나누다 보면 참 객관적으로 좀 분석이 된다. 네, 항상 같은 사건이나 같은 뉴스가 여러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교수님 말씀 들으면 조금 예.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객관적으로 분석된 것 같아서 그러니까 너무 사실 고마운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일론 머스크의 교수님 말씀 듣기 전엔 저 일론 머스크 왜 저러는 거야 정말. 그렇죠. 뭐 했다 안 했다 그러는 거야. 근데 네. 딱 듣고 나니까 관점에 따라서 그러니까 노이즈가 이게 있는 확 달라지네요, 것들도 정말. 약간 객관적인 정보를 들으면 좀 정리가 되는 그런 예. 느낌. 네, 참.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와서 많이 기다리신 3부 장우석 부사장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